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이 주최하고 한국기상학회, 기후변화학회 후원으로 제38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기후목표 2050 탄소 중립에 묻고 답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사례를 맡은 국민생활과학자문단 환경안전분과장 하경자입니다.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세계 40개국 정상이 참여한 기후정상회의가 열려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전 세계 국제사회의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는 탄소 중립의 의미는 배출되고 있는 탄소의 양만큼 흡수 또는 포집함으로써 순 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국민생활자문과학단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탄소 중립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의 해법을 논의하고 아울러 국민적 공감을 얻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유튜브에서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을 검색하시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시청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온라인 창에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앞서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국민생활자문단 환경안전분과위원회를 대표하여 제가 개회사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사 국민생활자문단 환경분과위원장 하경자입니다. 지난 4월 20일 기후정상회의에서 이루었듯이 우리가 앞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많은 탄소 중립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의 어떤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전 세계가 약속하게 되는 탄소 중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전 세계 평균 1인당 연간 5톤 정도입니다.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 배출을 이대로 놔둬서는 기후위기에 대처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또한 낮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탄소 중립의 출발을 또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을 총망라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야 합니다. 최근에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86.7%가 현재 지구촌 상황이 기후위기라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62.1%만이 동의한 바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망치나 공감대를 높여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탄소 중립의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정부의 의지와 정책, 산업계의 동참만큼이나 전 국민이 이를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국민생활자문단에서는 2050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부 방침과 노력,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술 개발 등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적극적 동참을 끌어내고자 하며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한국기상학회와 기후변화학회가 공동으로 후원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발제와 토론에 이어질 것입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우리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서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발걸음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발제 토론에 참여하시어 각계 전문가 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은 항상 국민생활 안전에 필요한 이슈를 발굴하고 과학적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개회사에 이어서 곧 격려사가 이어지겠습니다. 격려사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입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10월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시작으로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2015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 10월 인천 송대에서 열린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등 전 세계가 지구를 살리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인류 생존 한계서인 평균 1.5도씨로 맞추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 즉 0으로 낮춰야 한다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는 지난 4월 초 탄소 중립 2050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도전 및 재현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의 정책 시나리오를 심층 분석한 바 있습니다.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이를 위한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탄소 중립은 우리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오늘 2050 탄소 중립을 주제로 국민생활 과학기술 포럼이 개최되는 것은 매우 반갑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 포럼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민생활과학자문단 환경안전분과 하경자 위원장님, 그리고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사실을 전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민구 원장님의 격려사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두 분께서 해주시는데요. 오늘 첫 번째 발제는 이상엽 KEI 기후에너지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엽 선임연구위원님, 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생활과학기술 포럼에서 모두의 말씀이 계셨지만은 상당히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좀 여러분들과 소통한다라는 차원에서 본 포럼이 진행된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포럼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탄소 중립 관련해서 논의를 할 텐데요.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좀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문제가 아시겠지만은 여러 분야에 걸쳐져 있는 또 서로가 연계돼서 또 아주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일수록 보다 더 이제 차분하게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미래까지 차분히 이렇게 점검해보는 그런 것이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 중심으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탄소 중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이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IPCC라는 곳과 기후변화 협약의 파리 협정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것은 좀 아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후변화 협약은 유엔 산하의 기구로서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가장 큰 유엔 기구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국가들이 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협약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관한 구체성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프로토콜, 어그리먼트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020년 이후에 기후변화 협약의 주요 주제는 어떤 것들을 다루어져야 되고 어떤 것을 타겟으로 해야 되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이행 방안 같은 것들을 우리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을 그 파리 협정이라는 곳에서 결정을 했고요. 파리 협정에서 우리가 오늘 논의하려고 하는 탄소 중립에 관한 당사국들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후변화 협약은 전 지구의 그 지구 온난화 문제를 다루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우리가 이 염려하는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장기적인 우리 그 지구의 역사를 봤을 때 자연스러운 지구 온난화적인 측면도 있고 또 우리 인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가속화되는 측면도 공존할 텐데 우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말하는 이 지구 온난화가 너무 그 인위적인 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기술적인 그 질문 이런 것들도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IPCC라고 해서 전 세계의 수백 명의 그 과학 기술자들 분들이 모여서 이 지구 온난화가 궁극적으로 인위적인 측면에 의한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연구를 수년 동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에서의 과학적인 사실들은 이 IPCC 전문가 보고서에 상당히 기반을 하고 있고요. IPCC에서 최소한 산업화 이전 대비 산업화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1850년에서 190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대비 최대한 2100년까지 2도씨를 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1.5도씨까지 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명백하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IPCC의 가장 최근 보고서는 2050년까지 우리가 말하는 1.5도를 유지하는 거에 지구 모든 국가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파리 협약이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의해서 EU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 일본 이렇게 상당히 주요국들이죠. 정상분들이 이 1.5도 탄소 중립을 우리가 모두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작년 10월에 탄소 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셨죠.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공식 입장은 2020년 12월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2050년 탄소 중립 전략이라고 해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공식 보고서를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문으로도 되어 있고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제 쉽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탄소 중립은 탄소라는 개념과 중립이라는 개념을 좀 아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텐데요.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온실가스를 6개 온실가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6개는 CO2와 CO2 이외에 난 CO2 가스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아산화질소, 메탄, 그리고 뭐 반도체라든가 냉매제 이런 데서 발생이 되는 F가스 포함해서 5개의 난 CO2 가스, 그래서 CO2 가스에서 6개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 탄소화 되겠죠. 그래서 이 탄소화가 누적이 돼서 궁극적으로 지구의 그 온실가스 농도를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협약에서 말하는 이 탄소라고 하는 것은 6개의 온실가스로 인해서 이 탄소화되는 그런 관점에서 탄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서 배출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배출량을 감축이라는 과제가 대단히 근본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 중으로 나오는 온실가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우리가 잡아두는 것이죠. 이제 잡아두는. 그래서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가스의 양은 제로가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6개의 온실가스에 대해서 배출되는 양은 최대한대로 줄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것들을 나무를 심는 과정이라든가 내지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대기 중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모두 합쳐서 우리가 넷제로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하는 것이 1.5도씨를 고려하는 이제 이러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9개의 국가가 공식적으로 탄소 중립 내지는 저탄소 관련해서 기후변화 협약의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 얘기를 하는데 탄소 중립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2가지 측면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던 세계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중요한 것이 국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라는 차원 이 2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의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지구 평균적으로 0.8도에서 1.2도씨가 계속 이제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온도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시는 강수의 양과 패턴이 매우 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과 겨울의 기간도 상당히 패턴이 많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은 이 패턴 변화가 과거에 쭉 지금까지 그 변화의 추이를 보면은 최근에 와서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모든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비한다라는 측면이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있는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IMF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 기후변화 위기로 해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그 충격이 가해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100년대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가게 되면은 1인당 GDP가 한 7%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탄소 중립을 노려서 완전히 줄이지는 못하나 1.1%대까지는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탄소 중립은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의 측면이 있고요. 2가지 측면은 두 번째의 다른 측면은 이거하고 이제 병존을 했을 때 원래가 이 탄소 중립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에너지라든가 기후 정책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재확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진국들은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그거를 진행을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국제적인 메가 트렌드로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 기후 정책 내지는 경제 정책에
영향을 주는 아주 모든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시대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도전적으로 잘 진행시켜 나가느냐가 우리나라의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의 탄소 중립 의의도 우리가 되게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우리 여러분들과 한번 차분히 한번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주요 주요국들하고 그럼 과거서부터 배출량이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주요 선진국들은 90년부터 지금까지 이 배출 추이 이 곡선이 상당히 이게 안정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에 이 선진국들 그래프를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도 좀 더 급격한 커브로 그거를 더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혀 이 주요국들하고 배출 패턴이 전혀 다릅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50년까지 급격한 기울기를 가진 감축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선진국들은 90년부터 50년까지 한 60년에 걸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부터 50년까지 한 30년에 걸쳐서 상당히 압축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이런 배출 추이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이 되느냐, 이 원인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 중에서 오늘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1990년 한 3억 톤 수준에서 4억 톤, 5억 톤 쭉 증가를 하면서 현재 한 7억 톤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 추세는 있는데요. 지금 잘 보시면 한 2013년부터일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7억 톤 남짓에서 계속 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증가 추세는 극복을 하고 감소까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이제 안정적인 증가하지는 않는 수준으로 우리가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 시기를 좀 정책적으로 보면 2013년부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녹색 성장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색 성장으로 이렇게 안정화는 시켰으나 녹색 성장에서도 추구했던 우리나라의 조금 더 감축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는 달성은 잘 이제 못했던 것으로 또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약간 이제 효율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부분의 온실가스 에너지 소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련해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GDP당 배출량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계속 아래로 떨어지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개선이 되고 있는 좋은 시그널이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노력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총량을 완전히 지금 감축까지는 못하지만 증가시키는 것은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노력까지는 현재는 가고 있다. 근데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2050년까지는 훨씬 더 급격하게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넷제로라는 것을 향해서 이거의 노력을 넘어서 보다 더 혁신적이고 야심찬 우리의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탄소 중립 얘기를 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그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우리 에너지 시스템에서 얼마만큼 우리 재생 에너지를 확대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주요국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1차 에너지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각 국가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공급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생산량이고 공급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대비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래프 높이가 너무 낮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1% 미만인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1% 미만에서 지금은 한 2% 정도 수준인데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근본적이라고 우리가 보는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만드는 거 있는데요. 전기를 만드는 것 중에서 석탄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거를 제외하고 재생에너지에서 얼마나 전기를 만들고 있는가, 이 비중을 보는 건데, 이것도 보면은 가장 오른쪽에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빠른 수준으로 이 비중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경제 구조가, 우리 산업 구조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인가,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의 복합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재작년에 이런 이제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 상황을 주요 선진국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른쪽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곳이 어딘가, 그래서 우리가 보다도 앞으로 강조해야 될 것이 어딘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그 최열의 수준을 보시면은 이제 비동조화라는 파트, 그 다음에 전원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기를 만드는데 전원 구성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의 상대 가격, 그 다음에 효율적인 측면, 이제 이런 것들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열의적인 측면도 있고요. 열의적인 측면은 우리 오늘 국민생활과학기술 포럼과도 관련이 있지만은 우리의 그 최고 국가 대비 주요 기술을 봤을 때 그 기술 수준, 이런 것도 좀 열의에 속하는 거로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이 최열의 수준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비동조화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성장과 GDP가 어떻게 하모니 있게 잘 나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거고요. 발전 전원 구성은 전기를 얼마만큼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만드느냐. 이제 상대 가격입니다. 상대 가격은 우리가 그 전기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로 우리가 에너지 가격, 전기 가격을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최열의에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개선해야 될 지표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그 다음에 일단 산업 쪽에서 쓰고 있는 전기요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뭐 미국은 뭐 땅덩어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우리나라가 매우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제기가 되어 왔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인당 전력을 얼마만큼 소비하고 있느냐라는 것들도 많이 그 주요 국가에서 비교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높이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당 전력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가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원인을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많은 전문가분들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전력 소비량을 결정하는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기 요금이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를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제 많이 언급이 돼야 될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 이 발전 부분하고 산업 부분입니다. 발전 부분은 현재 배출하고 있는 거에 최소한 90% 이상, 거의 100%를 감축을 해야 되는 이 될 때만이 탄소 중립이 되는데요. 이 발전 부분에 이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는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이 비용은 전기요금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가 앞으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논의가 될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인 그 물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파트이기 때문에 유념 있게 보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뭐 사실은 오래전서부터 뭐 그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많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 우리 오늘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매달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여쭤보고 있는데 그 다른 물가에 비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앞으로 좀 이렇게 선진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어떤 쪽으로 전기요금이 개편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그 조사도 상당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견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 관점에서 어떤 류의 전기요금 개편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추진돼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논의가 앞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년부터요. 여러분들 그 매달 그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전기요금 고지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연료비 연동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데 주로 외국에서 석유하고 가스를 수입해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국제 가격이 매번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 전기 요금 가격이 이거를 이제 고려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에서 그냥 그대로 전기 요금을 부과했는데 이제부터는 그 국제 가격과 연동해 가지고 높아지면은 전기 요금도 높아지고 국제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전기 요금도 낮아지게 해서 연동한다라는 게 하나 변동 사항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탄소 중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파트인데요. 기후환경 관련 그 영역이 별도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킬로와트아워당 5.3원입니다. 5.3원은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제도 중에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발전사들, 전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 비용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킬로와트아워당 4.5원을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는 기업들, 주로 발전사들이죠. 발전사들도 이제 배출권 거래제라고 해서 매년 이 정도까지만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배출권이 상당히 이제 타이트하게 계속 강화되겠죠. 거기에서 그러면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비용도 0.5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련된 거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있어서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비용이 유발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현재로서도 조금씩 국민 모두가 이렇게 지불을 하고 계시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주로 그럼 정부가 탄소 중립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0대 과제를 선정을 해서요. 또 이 10대 과제들이 어떻게 잘 이렇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에서 재정적인 면, 뭐 R&D 측면, 국제협력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서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좀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금년 6월까지 탄소 중립의 어떤 그 시나리오라고 하는데요. 시나리오는 이제 탄소 중립의 2050년 목표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30년, 40년은 어떤 경로를 가지고 가장 최적의 경로가 될 것인가에 관한 것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게 되면 각 부문별로 각 10대 과제별로 여러 가지 전략식을 수립하게 되고 이거에 기반해서 내년부터는 국가기획령의 법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바꾸면서 개선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10대 과제별로 해당되는 산업부, 국토부, 과기부, 환경부 여러 개 이제 각 관련된 부처들이 있습니다. 이 부처들이 그 주요한 전략 수립들을 금년 하반기 내로 다 지금 마무리할 단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탄소 중립은 뭐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가 큰 차원에서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주 대전환 관점의 국가 혁신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그게 기술 혁신, 정책 혁신, 사회 혁신, 산업 혁신 이런 것들이 두루 모두 걸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큰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은 각각의 이 혁신들의 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기술 포럼이기 때문에요. 기술 혁신만 하는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우리가 R&D 체제를 열심히 또 강화하려고 노력도 하고 투자도 많이 했지요. 그러나 혁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R&D를 넘어서 이 연구 개발된 것이 실질적으로 확산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까지 이렇게 잘 가는 혁신적인 체제가 필요한데요. 각각의 혁신을 만들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의 이 원 그림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혁신들이 상호 또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혁신들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생태계 조성, 환경 조성이 동시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혁신과 더불어서 이 각각의 혁신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대전환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을 위한 근본적인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탄소 중립에서 대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지만은 또 동시에 많은 질문들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가 나름대로 석탄 발전이라든가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해서 이러한 것 쪽으로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가 증가하게 될 때 전력 생산이라든가 공급의 불안정성은 없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미래 기술이 많이 필요할 텐데 미래 기술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된 대로 가능하겠느냐? 기술적인 측면도 그렇고 우리의 시장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낙관적인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는 것은 아니냐, 유의할 점은 없느냐, 이제 이러한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리고 미래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서 많은 비용들이 발생을 할 텐데 이 비용의 크기는 어느 정도고 이 비용의 지불 주체는 누가 돼야 될 것이냐에 관한 이제 이러한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녹색 성장이라는 것도 경험을 해봤는데 이 탄소 중립 문제는 더더욱이 시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연속적으로 갈 주제가 되고 될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러한 등등의 것들 이런 것들을 다른 의미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시장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이 단계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여러 전문가분들하고 지금 정책 당국도 고민을 하고 있을 문제인데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과 약간 보수적으로 찬성하시는 분과의 간극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그 좋은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이제 정부가 어떤 계몽적으로 궤도적으로 이렇게 나갑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회에서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같이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대의와 사회적 통합이 잘 진행이 되면서 탄소 중립 국가 전략을 마련하는 것들이 궁극적인 이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탄소 중립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가 미래 경쟁력의 주요한 관건이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탄소 중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 성장도 해야 되고 좋은 인재도 개발을 해야 되고 좋은 행정 조직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국가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제들과 탄소 중립 과제가 잘 연계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포용국가, 선진국가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논의가 포용국가가 되고 정말 국가가 선진화 한 단계 높아지는 그러한 단계로 가는 수준의 논의로 발전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그 의의를 국민 여러분들과 정부와 뭐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비전을 계속 공유해 나가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모임들이 상당히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말씀을 드렸던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한 우리나라의 현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 현안들이 좀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애 요인들이 있는 것인지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중점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해야 될 영역은 어떤 것들인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구 개발을 할 것인지 어떤 제도를 개발을 할 것인지 이거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어렵지만 차분하게 점검해 보는 것들이 국가 전략이고 이러한 정부의 고민이 국가 전략에 잘 반영이 되는 것들이 일반 국민께서 탄소 중립을 이렇게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우리도 같이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공감대를 잘 마련해 주는 것들이 좋은 국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예상컨대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80%에서 90% 이상을 가져야 되는 거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엄청난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에너지 가격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공존을 합니다.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이게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야만 한다와 갈 수 있는가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좀 잘 설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단계적으로 30년, 40년, 50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잘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잘 국가 전략에서 마련을 해주고 계속 국민들과 토론해주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마련해 줄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 6월에 우리나라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발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부처별로 그 국가 전략들이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오늘 세미나를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정부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효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는 정수정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수정 교수님,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정수정입니다. 저는 오늘 그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과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앞에 이상엽 박사님께서도 그 사회학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전략이나 탄소 중립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요. 뭐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전략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사실 바탕 그리고 그런 과학적인 이론적인 근거를 잘 세우지 않으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전략을 짜게 되면 사실 우리가 아주 많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효과적으로 탄소 중립에 도달할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측면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 이해하고 준비해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다들 겪고 계시겠지만 지금 오늘 포럼에서도 제가 이렇게 답답하게 마스크를 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일 힘든 게 우리가 코로나죠. 이런 코로나라는 엄청난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 작년 4월경이죠. 그 이코노미스트지라는 세계적인 경제 잡지에서는 보시는 그림과 같은 사파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는 코비드 19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 더 무서운 애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후 변화라는 더 무서운 그 상대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기후 변화를 걱정하게 된 것은 우리가 기후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고 기후 변화는 점점 강해져서 이제는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후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도 증가뿐만 아니라 산불, 가뭄, 홍수 뭐 여러 가지 악기상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악기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식량 문제, 국가 안보, 즉 지금 기후 안보라는 용어가 되돌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PCC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IPCC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산업화 대비 1.1도 이미 온도가 올라갔고 지금 저희가 말하는 탄소 중립 그 중요성을 말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1.5도 이내에서는 기후 변화를 막아야 된다. 기후 변화 중에서도 특히 전지구 온도 상승 같은 경우에 1.5도 이상 저희가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지구 전체 목표를 설정한 것이죠. IPCC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가 한번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5도까지 도달하기에 남은 탄소는 약 4,200억 톤 정도로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7년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420억 톤이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남은 것이죠. 정량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10년 후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저희가 10년 후면 이미 1.5도에 도달할 만큼의 탄소가 배출될 것이다. 즉 우리는 이 탄소 배출을 이제 억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탄소 그 배출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탄소 순환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그 저희가 뭐 아까 말했던 발전 산업 부문에서 또는 산림 벌채를 통해서 약 연간 40기가톤 정도 매년 탄소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으로. 자 그런데 우리 지구는 기본적으로 배출하는 저희 그 탄소에 대해서 약 여기 보시는 것처럼 54% 정도 자연적으로 흡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구의 생물권, 나무나 풀들이 31% 정도 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권, 해양에서 23% 정도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100% 중에 남아있는 46%가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대기에 남게 되는 것이죠. 공기 중에 남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예를 든 것인데요. 이 매년 46% 정도 남아서 공기 중에 차곡차곡 쌓이는 개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의 차이점인데요. 미세먼지는 우리가 배출을 하더라도 며칠 후면 금방 사라집니다. 온실가스는 최대 200년, 300년까지도 공기 중에 머무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1970년에 저희가 배출한 온실가스 지금까지 공기 중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해 늘어날 때마다 오른쪽 그래프처럼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그 대기 중 공기 조성 이런 거 배웠을 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0.028% 산업화 이전, 그리고 산업화 이후에 우리는 0.03%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0.042%죠. 약 0.01% 변한 게 지구의 기후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지구가 반 정도밖에 흡수를 못 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기 중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쌓이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애들은, 공기 중에 있는 애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200년 전에 배출된 거는 내일부터 없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개념인데요. 저희가 지구가 흡수해 줄 수 있는 만큼의 이산화탄소만 배출하면 우리는 더 이상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증가하지 않고 지구의 그 에너지 밸런스에 불균형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악화되는 기후 위기는 막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자, 이런 거는 그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전 지구 온난화라는 거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 지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2018년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정보에서 발표한 것처럼 현재 배출량 대비 흡수량이 약 6% 정도밖에 안 되죠.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 2050년까지 많은 양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현재는 배출량이 흡수량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큰 값을 보여주고 있고, 자,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시간이 가면서 2050년까지 저희는 어떤 형태로든 붉은색은 낮춰야 되고 초록색은 더 늘려야 되는 것이죠. 즉 저기 왼쪽 그 수치에서 보이는 것처럼 발전이나 산업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또는 아래쪽에 자연적 흡수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CCUS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더 늘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여기서 이제 붉은색과 초록색을 얘기할 때 아까 이상혁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탄소, CO2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메탄이나 아산화질소 같은 논 CO2들도 탄소로 환원해서 저렇게 같이 포함이 돼서 줄여나가줘야 되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흡수하는 양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CCUS 같은 부가적인 기술도 포함해서 붉은색과 초록색의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과학적인 시스템인데요. 현재 우리가 얼마나 배출을 하고 있고 탄소는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그리고 공기 중에는 얼마만큼 쌓이고 있는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그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현재를 진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출량을 줄였을 때 얼마만큼 줄였는지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정책이 작동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런 게 어떤 것인지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얘기할 때 여러분 뭐 많은 언론 매체에서 발표되는 걸 보시겠지만 굉장히 사회과학적으로는 정보가 꽤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근데 자연과학적으로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탄소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이 이산화탄소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좀 이런 개념을 알려드리고자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보시는 사진은 서울 시내 어떤 특정 한 동네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태원인데요. 자,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의 차이는 이렇게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많이 있으면 우리가 눈으로 바로 볼 수 있죠. 근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곳곳에서는 이 붉은색처럼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또 곳곳으로 이산화탄소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흡수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얼마만큼 흡수되고 얼마만큼 배출되고 흡수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좀 더 효율적으로 줄일 수도 있고 관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온도의 단위, 켈빈 온도, 절대 온도를 만든 로드 켈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측정하거나 산정하지 못하면 절대 개선할 수 없다. 즉 우리가 정확히 값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줄여야 되고 얼마만큼 줄였는지 어떤 개선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보시는 그림은 좀 복잡하긴 한데요. 위에 그 시계열로 나타난 그림 중에 검은색 점으로 보시는 값들은 지구의 청정대기라고 불리우는 하와이의 마우나로아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의 값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네이버나 뭐 구글 이런데 여러분이 뭐 온라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걸 이산화탄소 검색하면 아마 이 주로 하와이의 이 마우나로아의 값이 정보가 나올 텐데요. 우리가 이제 지구의 청정대기라고 해서 지구의 조성을 파악할 때 주로 마우나로아에 있는 값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실제 마우나로아의 검정색 값에 비해서 서울에서 측정한 값들이 꽤 큰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 점은 서울의 이제 용산과 남산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값인데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값이 의미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조금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 저희가 서울에서 온실가스를 측정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476 ppm이라는 숫자가 찍힙니다. 이건 예를 든 것인데요. 그때 똑같은 시간에 지구의 청정대기라고 불리우는 마우나로아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게 되면 427 pp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49 ppm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49 ppm이 지금 이 동네에서 측정되고 있는 이 동네에서 직접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입니다. 즉 우리가 붉은색과 초록색 배출량과 흡수량이 동일한 상태가 되면 저 49 ppm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없어지는 양이고요. 우리가 줄이기 힘들다고 말하는 200년 동안 계속해서 쌓여왔고 우리가 줄이더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뭐 중국이나 미국의 배출량이 영향을 주는 것이 저 427 ppm입니다. 즉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줄이는 것은 저 49 ppm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이산화탄소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이걸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지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보시는 그림은 서울 시내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1km 단위 공간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탄소의 배출량인데요. 서울이라는 이 큰 도시 안에는 발전소도 있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들도 있고 난방장치를 쓰는 아파트, 주택도 있고 공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도 있죠. 보시다시피 이런 각종 많은 배출원들이 있고 이런 배출원들에서는 시시각각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공간적으로 다른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디서 얼만큼 나오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얼만큼 줄여야 되는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흡수량입니다. 서울 시내는 많은 배출원이 있기도 하지만 많은 흡수원도 있습니다. 서울에는 많은 숲이 있고요. 공원도 있고 한강도 있습니다. 녹지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 26% 정도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인공공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도 많은 배출을 하고 있지만 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량과 배출량이 같다는 것은 또 둘을 어떻게 비교하냐고 볼 때 이 막대 그래프 하나가 보여주는 이 1km라는 공간 안에 배출량과 흡수량이 동일해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9 ppm은
줄어들어서 0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얼마만큼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전체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있으며 실제 이런 배출과 흡수의 차이에 따라서 공기 중에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가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어디서 얼만큼 배출하고 흡수하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전략을 짤 때 내년에 몇 퍼센트, 내후년에 몇 퍼센트 줄여나갔을 때 과연 이런 줄여나가는 전략이 작동을 한 것인지 파악을 할 때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아직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런 사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탄소 순환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온실가스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의 과학적인 수준은 아직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탄소 순환이라는 거시적인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천천히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탄소 순환을 파악하고 탄소 중립에 도달하고 탄소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공기 중에 얼마나 얘네들이 흘러가는지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어쩌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공기 중에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관측이 돼야 되고요. 어디서 얘네들이 왔는지도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탄소는 어디로 흘러갈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자,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실제 우리가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증가량이 0이 되는 실제 기여도가 0이 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배출량과 흡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추어 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다른 미래가 있는데요.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매년 420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면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오른쪽과 같은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한 전략을 짜고 실질적으로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의 대전환이 필요한데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도 피해를 봐서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윤택하고 잘 살게 해줬던 그런 경제 분야에 배출을 많이 했던 분야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시켜야 되고 앞으로 새로운 에너지 전환, 그런 전략, 그다음에 앞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흡수원으로서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시스템을 저희는 갖춰야 되기 때문에 탄소 중립은 앞으로 과학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수정 교수님 발제 감사합니다. 두 분의 좋은 발제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패널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의 진행은 노동훈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훈 선임연구위원께서는 한국기후변화 학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하경혁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는 기후변화 학회를 맡고 있는 노동훈입니다. 두 분 이상엽 교수님하고 정수정 교수님, 이상엽 박사님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엽 박사님 특히 이제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광범위한 것들을 다 터치를 해주셨어요. 온실가스 배출 주의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에너지 믹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전기 요금에 대한 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짚어주면서요.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큰 과제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대전환의 과제들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결국은 이제 중접적으로 마지막으로는요, 온 사회가 다 각 분야가 참여하는 대전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정수정 교수님께서는요, 특히 이제 과학적인 측면에서요, 특별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1.5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마 카본 버짓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국내에서는 아마 탄소 흡수 저장 능력의 중요성을 이렇게 인식해 주면서요, 아마 서울 시내를 이렇게 1km 격자형으로 만들어서 배출과 흡수를 보여주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이렇게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과학적인 측면에서 탄소 중립이 달성돼야 된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패널로서는요 5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맨 제 오른쪽으로부터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면요, 중앙일보의 청모필 기자님이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시민환경연구소의 백명수 소장님이시고요. 다음으로는 포스텍의 국종성 교수님이시고요. 다음은 넌CO2 단장님의 문승현 단장님이시고요. 제 왼편으로는요 연세대 한원식 교수님이시고요. 나머지 이제 정수영 교수님하고 이상현 박사님이십니다. 이제 패널 맨 오른쪽부터요. 먼저 오른쪽부터 보기보다는요,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요, 먼저 그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요, 문승현 단장님하고 한원식 교수님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예측 이런 측면에서요, 국정성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다음에 시민사회 역할 백명수 소장님께서 해주시고, 나머지 이제 언론 미디어 역할에서 청호필 기자님께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50분 남았는데요, 50분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 6, 7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사전에 들어온 질문도 있고요, 지금 플로어에서 아마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도 있을 텐데요, 그걸 같이 답하도록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문승현 단장님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 탄소 중립이라는 이런 테마를 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경자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계획을 현실과 비전을 모두 고려를 해서 세워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시공간적으로 세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아주 100%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비이산화탄소, non-CO2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즉 CO2와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은 온실가스 범주 안에는 이산화탄소와 비이산화탄소 모두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CO2를 제외한 나머지 비이산화탄소, non-CO2를 줄이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non-CO2가 약 9%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배출되는 양은 non-CO2가 24% 정도가 배출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관계로 CO2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배출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배출량은 CO2가 절대적으로 많지만은 저감 잠재량, 즉 어느 정도 쉽게 저감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non-CO2가 훨씬 쉽게 저감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EPA에서는 CO2 대비해서 약 10분의 1의 가격으로, 비용으로 non-CO2를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non-CO2는 CO2가 에너지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배출되는 것에 비하여 non-CO2는 환경 기초시설, 매립지나 폐기물 처리장 이런 쪽에서 많이 배출되는 그런 것과, 그리고 산업체 이런 데서, 전자산업 이런 데서 많이 배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non-CO2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2013년부터 non-CO2 사업단을 발족을 시켜서 non-CO2 저감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약 30여 가지 저감 기술을 개발을 하여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동안 non-CO2 사업단에서 개발한 기술을 보급을 하여서 그동안 누적으로 보면은 약
1,300만 톤의 CO2 이퀴벌런트 되는 양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적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non-CO2 분야에서는 선진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 기술 국가 대비해서도 대등하거나 그 우위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발전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그러한 에너지 절약 기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 그리고 CO2 저감 기술, 그리고 non-CO2 저감 기술, 탄소 흡수 기술, 이 모든 분야에서 모든 기술이 총동원이 되는 십시일반의 그러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은 어느 정도 가깝게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행사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히 non-CO2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재밌는 것은 감축 아마 비용이 상당히 낮다 그런 점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다음은요 한원식 교수님께서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의 한원식입니다.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해서 국제사회는 교토 의정서와 파리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함께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파리 협약을 비준한 후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률을 1.5도씨 이내로 억제하고자 노력에 동참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목표를 정하고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즉 2050년 탄소 중립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잘 정비된 제도에 기반한 사회 전반적인 구조 및 산업, 경제 체계의 혁신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2050 탄소 중립 기술 중에 하나인 CCUS 기술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수정 교수님께서 인위적인 CCUS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지 않으실 기술일 것 같기 때문에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의 화면입니다.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4가지 추진 전략이 알기 쉽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왼쪽 그림의 탄소 중립의 정의를 확대해 놓은 부분입니다. 즉 탄소 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CCUS는 기본적으로 배출된 CO2를 포집, 캡처하고 활용, 유틸라이제이션하고 저장, 스토리지해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CO2를 영구적으로 격리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술이 바로 이 CCUS 기술입니다. 왼쪽 그림은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사업들을 정리해 놓은 그림입니다. 태양광,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과 생활 형태의 혁신이 필요한 모든 부분의 그림을 도식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 전 분야에서 너무 많은 CO2들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심지어 그 배출량을 정확히 예측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CO2의 넷제로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제거 비용, 기술력 등이 현실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많은 CO2 중에 일부분을 실제로 저희가 제거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CCUS 기술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CCUS 기술은 쉽게 설명드리면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화학 공정을 통해서 포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배나 트럭이나 파이프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송된 CO2를 땅속 깊은 곳에
영구적으로 격리시키는 기술입니다. 그중 일부분의 CO2는 고체 상태로 광물 탄산나로 이용시켜서 직접 변형을 시키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2017년 포항 영일만에 100톤급 CO2 해상 실증이 성공적으로 실증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아직 기술력은 부족하지만 노력을 해서 세계와 마찬가지로 발맞추어 2025년부터는 고갈된 동해가스전에 CO2를 연간 40만 톤씩 저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이 CCUS 기술을 활용해서 CO2를 제거할 수 있지만 사실 실행 과정 중에서 기술적, 경제적인 부분은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CUS 기술은 2050 탄소 중립 기술의 일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다른 여러 기술들과 함께 해야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2050 탄소 중립 기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흡수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아마 적절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요, 국정성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과대학의 환경공학부의 국정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국가 기후 경쟁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국가 기후 경쟁력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생소한 게 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 20, 30년 전을 보면은 어떤 경제라는 문제하고 환경이라는 문제는 서로 상충되고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 들어서는 이게 환경이라는 문제와 경제라는 것이 같이 이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제 발전과 우리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 문제, 기후 변화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요새 그 흐름인데요. 그래서 이 국가 기후 경쟁력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제 파리 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파리 협약에서 약속된 목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이런 그런 능력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지금 기후 위기에 의해서 이제 이상 기후 등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 위기를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전 지구의 기후 변화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능력도 국가 기후 경쟁력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국가 기후 경쟁력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문제일 텐데요. 이 그 대통령이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제 선언하셨는데 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잘한 결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언론이나 국민의 관심이 너무 과도하게 이제 탄소 중립에만 너무 한쪽으로 쏠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2050년에 탄소 중립에 이제 달성을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몇십 년 동안은 지구의 온도는 꾸준히 올라갈 것이고요. 이상 기후는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그 말은 탄소 중립을 선언하더라도 몇십 년 동안은 기후 위기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더 증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 기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후의 위기 피해를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후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정확히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기후 변화가 진행이 되면은 그러한 기후 변화에 의한 피해가 어느 쪽으로 만들어질 것인지 이것들을 파악한 후에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이걸 기후 정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후 정보를 정책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이런 능력이 국가 기후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떠한 모멘텀이 쏠리면은 무게중심이 확 그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우리 사회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과학자로서 약간은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그 견해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탄소 중립에 한정돼서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일, 또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그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그 기후 과학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까 정수정 교수님이 그 잘 말씀해 주셨는데, 탄소의 배출과 흡수에 대한 과학적 산정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탄소를 정확히 배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생태계와 해양이 주변 그 탄소를 얼마나 흡수하고 배출하고 있는지, 이거를 정확히 산정해야만이 우리가 탄소 중립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앞서 이제 한원식 교수님이 이제 CCUS 기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CCUS 기술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후공학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기후공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후 변화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어떻게 해결해 보자라는 게 이제 기후공학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이제 여러분 그 영화 그 봉준호 감독의 이제 설국열차가 있는데, 그 설국열차 보시면 이제 지구가 보통 이제 그 빙하기가 이제 갑자기 돌아왔잖아요. 거기서 배경을 보시면은 그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니까 과학자들이 기후 공학 기술로서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성층권에 이제 그런 그 화학 가스를 풀어가지고 지구 온도를 낮추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구에 대한 알고 있는 지식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구가 가지고 있는 피드백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온도가 낮아지는 게 너무 빠르게 낮아져서 빙하기가 됐다는 그 영화의 시작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완화 감축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뭔가 다른 기술적으로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될 텐데, 이러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과학적으로 뭔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기술이 이제 지구에 도입되게 되면은, 지구는 우리가 오직 하나 있는 실험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어떤 기술을 도입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다음에 미래에 어떻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예측한 후에만이 이런 기술을 우리가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탄소 중립에 가는 길은 굉장히 이제 멀고도 힘든 길이 될 텐데, 그게 어떠한 한쪽 부분에 대해서 집중되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균형 있는 발전과 투자를 통해서만 우리가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굉장히 폭넓은 걸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달성하더라도 과거에 배출됐던 온실가스에서 기후위기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사실을 좀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상당히 요즘 이제 과학적으로요, 카본 다이옥사이드 리무벌이라고 해서요, 이 안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마 다이렉트 에어 캡처 아마 이런 개념도 터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앞서가 있는 부분을 터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기후 과학에 대한 것을 분명히 좀 알아야 우리가 경쟁력 있게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해 가질 수 있지 않겠냐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백명수 소장님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입니다. 이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탄소 중립이 당면한 과제로 부각이 되었고, 또 이를 어떻게 탄소 중립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공통의 인식과 이제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미 유럽과 중국, 일본 등은 탄소 중립 선언과 이에 따른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우리 정부도 지난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실천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모호하고, 또 이에 따라서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탄소 중립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생활과 어떻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인지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탄소 중립은 앞서 두 발표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산화탄소의 배출과 흡수가 균형을 이루고 대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방출되는 양이 제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화석연료, 그동안에 저희 문명의 기반이 되었던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그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또 탄소 흡수원의 확보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2050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은 앞서 발표했던 자료에서 보듯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보다 구체적인 탄소 중립 전략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의 수립과 이를 위한 사회적 수용성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 60년 걸려 달성한 목표를 앞으로 우리는 30년 내에 이루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자칫 저희가 계획의 수립과 이행이 하향식의 국가 주도의 계획 수립과 이행에 매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자칫 사회적 갈등을 좀 야기할 수 있는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약간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태양광 발전이나 아니면 풍력 발전을 통해서 자연 생태계와 재생에너지의 갈등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탄소 중립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문명의 전환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단적으로 뭐냐면 저희가 그 내연기관차, 특히 석유나 가스로 가는 차량이 전기나 아니면 다른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사회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에 위해서 이 탄소 중립 계획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정확한 과학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와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사용 감축은 어느 때보다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국민들의 생활 양식의 변화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전환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단적으로 저희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쓰레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에너지 사용을 국민 참여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의 논의나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과학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과학은 결과만 제시하는 과학이 아니라 이제 탄소 중립과 그다음에 저희가 기후과학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국민과 소통해가는 과정으로서의 과학이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단계별 시민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합의해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저는 또한 화학 연료 기반 산업의 전환이 수많은 고용 체계, 고용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도 좀 더 많은 소통과 공감대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끝으로 탄소 흡수원으로 기능하는 숲과 자연 생태계,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탄소 흡수원에 대한 과학적 기반의 정보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거기에 따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앞서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과학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이요, 국민생활과학기술 포럼인데요. 예, 발표자분들께서도 이제 발제하신 분들도 과학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특히 소장님께서는요, 이 과학의 결과에 대한 것만 던져주지 말라. 거기도 우리 국민들이 참여해서 좀 알 권리가 있다 하시는 말씀. 특히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좀 참여가 있어야 이게 효과적으로 정책이 성공하지 않겠나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런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언론하고 미디어 이쪽 어떤 역할이 있으신지 우리 청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에서 환경과 기후 변화 부분을 맡고 있는 청권필 기자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미디어 분야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제 기후 위기 그리고 탄소 중립에 관한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게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제 이 탄소 관련된 기사를 쓰고 왔는데 관련 내용 소개드리면은 이제 최근 이제 국제학술지에 이제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그 브라질의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브라질 그 아마존 그 유역에서 지난 10년간 그 흡수한 탄소보다 그 배출 더 많은 한 20% 가량 더 많은 탄소를 배출했다는 그런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그 데이터기도 한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자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더욱 더 이제 적극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증하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그 기후 변화가 이제 위기 차원을 넘어서 이제 조만간 이제 기후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좀 뜻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가 앞다퉈서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기후 대응에 나서고 있는 이유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역시도 이제 지난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이제 그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미 바이든 정부가 출범 이후에 첫 기후 정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 대통령이 그 탄소 중립 선언 이후 이제 처음으로 국제 사회를 향해서 한국의 이제 탄소 중립의 방향에 대한 이제 발언을 내놨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국내 미디어를 비롯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미디어가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이제 그런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미디어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사실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이 내놓은 탄소 중립 정책의 방향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거였는데요. 당시 이제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이제 신규 해외 석탄 발전소의 공적 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또 올해 안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해서 유엔에 제출하겠다. 사실 이 두 가지가 거의 사실상 전부였는데요. 다른 나라를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50에서 52% 감소, 유럽연합은 90년 대비 55% 감소 목표를 내놓은 것에 비하면 사실 한국이 내놓는 이제 그 카드가 생각보다 이제 좀 아쉬운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좀 더 아이러니한 거는 이날 그 기후 정상 회의가 열렸던 날 경남 고성군에서는 이제 새로 지어진 석탄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현상 자체가 아직까지 이제 한국이 탄소 중립으로 실질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이런 거를 방증하는 것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실은 아까 이제 그 발표자분이 말씀도 해주셨지만 탄소 중립을 어떻게 이뤄낼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정부가 올해 상반기 안에 이제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서 어떤 계획이 나오는지도 중요하지만 이후 어떻게 이제 사회적 공론화를 이뤄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이게 이런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타는 것 그리고 사는 것 이런 전 영역에 걸쳐서 엄청난 변화를 이뤄내야 되고 때로는 이제 뭐 비용 뭐 경제적인 희생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희생이 또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탄소 중립 프로젝트가 없을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 분야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눈에 띈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취재한 이제 스타트업이 이노마드라고 해서 휴대용 수력 발전기를 이제 개발한 그러니까 스타트업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흐르는 물만 있으면 그러니까 텀블러 크기의 휴대용 발전기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 이제 제품을 개발한 곳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게 직접적으로 뭐 탄소 배출에 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을 이제 시민들이 체험하고 이용함으로써 내가 쓰는 에너지가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이제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를 좀 과학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경험들이 사실 굉장히 그런 탄소 중립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더 많이 앞으로도 시도되고 또 지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최근에 보도나 이제 정부의 이제 그런 발표들을 보면 주로 이제 탄소 중립 전략이 에너지와 수송 부분에 좀 집중해 있다 이런 좀 인상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이제 연간 배출량이 한 19%를 차지한다고 하는 사육과 재배 부문에서 어떻게 탄소 배출을 줄일 거냐에 대한 논의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뭐 생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실 이건 소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또 육류 중심의 식단을 바꾸는 행동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채식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차를 안 타고 에너지를 줄이는 것보다 식단을 채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탄소 배출을 훨씬 더 이제 줄이는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런 채식을 지향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여전히 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채식이 좀 편한 사회를 위한 앱은 그 채식 한끼를 개발한 스타트업이 있는데 이런 어떤 채식의 접근성을 위한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작지만 시민들이 참여 가능한 다양한 탄소 중립 프로젝트들이 끊임없이 시도되는 과정에서 또 탄소 중립을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 기자님이시라서 아주 정책에 구체성 부족하던 이런 지적해 주셨고요. 아까 우리 백순영님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시민들의 이렇게 행태 변화를 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은 것 같아요. 정부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 모든 단체가 다 참여해야 된다 그런 걸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현재 들어온 사전 질문하고요. 현재 플로어에서 들어온 질문하고 있어 총 12개가 있는데요.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는데요. 가장 먼저요. 이 정부나 전문가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렇게 성공할 수 없다. 시민의 참여 방법 같은 게 어떻게 있냐 이런 게 두 분 말씀하신 것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상엽 박사님도 아까 마지막에서 행태의 변화를 좀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으신지요? 이상엽 박사님 혹시 시민들 참여에 대한 이야기 생각이 있으신지요? 예,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다 그 좋은 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2050년이라고 하는 것이 짧으면 짧고 길면은 긴 시간인데 2050 이제 우리가 10년 단위로 아주 뭐 지금 온라인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주 획기적으로 계속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많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존의 정부가 했던 어떤 중심보다는 계속 많이 말씀들 해주시는 각 시민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기후 위기에 그 것들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한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상당히 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의미의 그 국민 참여 방안을 좀 그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제 이 기술 CCS나 CCUS나 non CO2 감축 기술 쪽에서요. 시민들 참여 같은 거, 아이디어 같은 거 이런 것도 아마 좋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non-CO2 분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non-CO2 중에 메탄가스는 대부분 그 음식물이나 유기물이 썩을 때나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폐기물의 발생량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음식물이나 폐수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배출량, 쓰레기나 폐수 이런 배출량을 줄이는 그러한 노력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때 효과가 상당히 있겠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그 냉매입니다. 냉매. 냉장고, 에어컨 이런 데서 나오는 냉매가 온난화 지수가 1000이 넘는 CO2에 비해서 1000배가 넘는 온실가스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에어컨을 설치하거나 할 때 그 냉매가 쉽게 대기 중에 배출되지 않도록 그 설치하는 분, 회수하는 분들이 잘 관리를 해서 냉매 배출이 없고 그 배출되는 양을 우리 환경부에서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 두었는데요. 그런데 정보가 잘 정리되어 올라갈 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CCUS는 시민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이야기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비단 뭐 CCUS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탄소 중립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특히 2050이란 년은
지금 현재 2020년부터 30년 후의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중학생 같은 학생들이 기초교육을 CO2 감축에 대한 교육을 교육부로부터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받도록 법을 제정한다든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CCUS 쪽에서는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사업이 지난 20년부터 해외, 영국, 미국, 호주 등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땅속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저장하는 부지의 근처에 있는 거주민들한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번 방문을 해보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아웃리치를 하기 위해서 타겟을 초등학생들한테 만화 형태로 고러한 과제를 소개시켜주는 프로그램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이제 만일에 2050년까지 저희가 굉장히 오랜 동안 30년 동안 이런 과업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현재 그거를 앞으로 주도적으로 이끌 세대들한테 충분한 교육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은요.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인데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대전환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어느 한 분야가 아니고 모든 분야에 다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또 모든 분야에 서로 상호 연계성이 이렇게 국가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라는 이렇게 굉장히 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상엽 박사님 혹시 이야기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기술이나 시민단체 이런 역할 같은 데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엽 박사님. 질문해 주신 것처럼 뭐 대전환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죠. 아주 뭐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요. 근데 이거를 평가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불확실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것처럼요.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그 토론 과정에서 국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경제 성장이라는 것과 우리의 온실가스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 비동조화, 탈동조화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것들을 잘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주요 선진국들은 예를 들어서 IMF 국제금융위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요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이런 대전염병 이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이 끝나고 나서는 정상적인 그 경제 시스템, 경제 속도로 회복되는 시기가 대단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 충격 효과가 큰데요. 기본적으로 대전환의 방향은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탄소 중립에 관한 탈동조화를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것은 경제 성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노력이 동반되는 그 것들이 뭐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혹시 과학이나 기술 쪽에서요 어떤 대전환이 필요한 게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예, 특별히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제 이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지적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수소 경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수소 경제가 이야기가 지금 이제 발표자분들께서는 아직 터치를 많이 안 해주셨는데, 근데 이분 질문하신 분은 수소 경제를 가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좀 국가적으로 낭비가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그 의문을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쪽 부분에서는 혹시 국정성 교수님 혹시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요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지요? 이 수소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방향 같은 거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 계시면요. 글쎄요, 제가 그 수소 경제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그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이상엽 전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대부분 이제 소규모로 이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규모 발전, 소규모 하는 데서는
그런 수소와 관련된 그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이 좀 더 그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은 그게 어차피 우리가 이제 환경을 위해서 뭐 그런 그 비용을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수소 경제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단위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제 산수적인 기준과 지표에 추정해서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측정했던 건데 과학적인 기반들이 쌓여 왔는데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표준 단위 이런 걸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정수정 교수님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나라도 그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아주 과학적으로 잘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질문자께서 질문하신 거는 그런 방법이 이제 최근 들어 방법상의 어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지금 그래서 이제 IPCC도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측정을 해서 실제 우리가 배출한 것이 맞는가에 대한 검증을 해보라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석탄을 100톤 썼다라고 할 때 탄소를 석탄 100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꾸로 봤을 때 100톤을 태웠을 때 이산화탄소가 100톤만큼 나왔느냐를 정확히 대기해서 측정을 해서 거꾸로 검증을 해보라라는 게 새로운 IPCC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방법이 고도화되고 정확성을 좀 요구하는 작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전 세계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상당히 많이 지적도 하셨지만요. 탄소 중립 달성에 대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에너지 믹스인데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에너지 믹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상엽 박사님. 에너지 믹스는 뭐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적의 에너지 믹스의 개념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는 전통적으로는 제일 중요하게 저희가 봤던 기준이 경제성하고 안정성, 공급의 안정성이죠. 전력이 잘 공급될 수 있는가 이런 거였었는데 사실 얼마 전부터는 여기에 우리 뭐 원전 때문에 출발은 됐기는 했으나 좀 안전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탄소 중립 관점에서는 이제 최적의 에너지 믹스라는 개념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이 어차피 저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탈탄소를 추진해야 되고요. 여기 위치에 없어지는 만큼 위치에 재생 발전이 많이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대체 효과를 어떻게 잘 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는 앞서도 제가 발표 때 잠깐 언급은 해드렸는데요. 재생에너지가 많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점검해야 될 기술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결국은 또 일종의 가스라든가 원전이라든가 방금 나왔던 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탈탄소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추진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안정한 기술적인 요소들을 잘 점검을 해주고 이 가운데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타 에너지 원인, 가스, 원전, 수소 이런 역할을 좀 잘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식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 BAD 목표에서 절대량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2017년 대비 24.4%로 바뀌었는데요. 이 질문자께서는 이게 우리나라 NDC가 2030년 NDC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LEDS가 아마 이게 온실가스 감축이 기여하지 못한다고 지적받았다는 이런 기사를 이제 보셨나 봐요. LEDS도 아마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이 구체적인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걸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NDC 수정 계획하고요.
NDS 또 수정해서 낼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데 대한 질문을 하셨거든요. 정수영 교수님 거기에 대한 정보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지. 그거는 제가 뭐 다루는 분야는 아니고요. 그건 아마 수정 계획이 있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에너지 믹스 관련해서 아까 앞에 질문하셨던 부분과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아직 전략이란 게 국가의 전략이 아직 안 나온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앞서가는 것 같고요. 어떤 전략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 믹스 관련해서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건 기후 위기고, 기후 변화를 당장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대응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련의 활동이 탄소 중립인데요. 앞으로 재생에너지라는 것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국 교수님이 토론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과학적인 측면이 또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2030년, 40년에 지금보다 바람이 반밖에 안 불면 그 기술은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태양광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도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자연자원이 충분히 앞으로 우리가 확보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먼저 선행되고, 그다음 그 기술, 그 과학적 사실 하에서 우리가 어떤 재생에너지를 늘리라고 할지를 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NDC를 올해 수정해서 이제 제출하시겠다고 며칠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상엽 박사님 약간 좀 구체적인 계획 좀 말씀해 주시면. 예, 그것이 이제 방금 우리 최근에 미국하고 정상회담, 기후 정상회담 하시면서 그 좀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얘기 나왔던 거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지금 정부는 금년 6월에 분석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NDC를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상향하겠다라는 건지는 이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 이후에는 구체적인 확정 내용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국내 일정이 있는 가운데서 그 전에 어떤 국가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차가 안 맞아서 기대감과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얘기와 이런 것들이 좀 불일치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잘 맞춰서 정부도 계획을 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언론이라든가 우리 보시는 분들도 너무 국가 일정을 좀 감안해가지고 또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좀 동반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NDC의 그 상향 내용은 구체화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탄소세도 도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된다. 그리고 대형 풍력 단지도 도입이 돼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질문들이 왔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이제 발표들이 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요, 시민단체나 이제 언론 쪽에서 보셨을 때 어떤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떤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을 소장님하고요, 청 기자님께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탄소세 도입 문제는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중립 이전의 논의부터에서도 필요한 거 아니냐,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얘기가 되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 에너지 믹스 관련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최전 에너지 믹스는 그야말로 화석 연료가 제로가 되거나 감축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그 부분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흡수원으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가 일정 정도 배치해주는, 받쳐주는 형태의 믹스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까 이제 그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중간 단계에서의 그
고리, 에너지원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한 뭐 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태양광이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풍력이나 이런 것들이 입지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로드맵 하에 어떻게 이룰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뭐 그 비슷한 맥락에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정부가 이제 그 재생에너지 확대에 관련해서 이제 환경부를 포함해서 산업부가 이제 열심히 지금 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큰 두 개의 축이 이제 재생에너지가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인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좀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풍력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말씀하셨듯이 위치 갈등 때문에 이게 좀 그 속도가 사실 지지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육상 풍력 쪽에서 많이 이제 이것들을 입지를 에너지를 확대하려고 하다가 이게 여러 가지 그런 뭐 그 산림의 파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해상 풍력에 정부가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것 역시도 근데 지금 원래 그 서남권이라든지 뭐 부산 앞바다라든지 이쪽에 이제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를 한다고 프로젝트는 띄운 상황인데 역시도 이제 주민들과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불거져 나오면서 좀 사실은 이제 진도가 좀 잘 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게 그런 그 재생에너지 역시도 결국은 이제 주민들과 이제 그런 갈등을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다는 건데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일부 사례들도 있지만 뭐 이익공유지라든지 어떤 주민들과의 그런 그 사전 협의를 통해서 좀 이런 이런 좀 갈등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좀 지속 가능한 좀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 한 가지요. 이 2020년 감축 목표 비례 대비 30%가 지켜지지 못했다. 그런데 2030년 감축 목표를 만약 달성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질문해 오셨어요. 2030년 감축 목표 아마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지 아마 여기에 대한 아마 질문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담보를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 혹시 정수영 교수님 무슨 아이디어 있으신지 혹시 정부에 바라시는 거라든지요? 뭐 지금 당장 2030년에 우리가 목표하는 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적으로는 좀 보기 힘든 상황이죠. 지금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되고 이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전략이라 뭐 정책적 전략, 그다음에 과학적 기술들이 사실은 우리가 많이 늦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아까 뭐 과학적으로 제가 지적했던 부분도 있고 정책적으로 아까 이상현 박사님이 지적해 주셨던 분들,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도 시작된 인위적인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2030년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손을 잡고 갈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30년이 왜 안 됐을 때 조금 누구를 탓한다든지 이런 거는 벌써부터 물론 필요한 과정이긴 하겠지만 조금 그것보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좀 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이 어떤 것들인지 좀 정부가 고민해서 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돼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 포맷은 이제 탄소 중립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고 모든 국민들 참여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과학에 입각해서 좀 철저하게 국민들도 알기 쉽게 이렇게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이런 정부 정책이 나오는 게 필요한 게 나와야 될 이 필요성을 아마 많이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발표 토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훌륭한 발제와 5분의 토론자 패널로 참여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특히 토론의 자장으로 토론을 이끌어 주신 노동훈 기후변화 학회장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끔 지리적 어떤 여건에 맞게끔 나름대로 2050 탄소 중립이 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같이 동참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는 포럼이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오늘 포럼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국민생활과학 자문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같이 소통하고 같이 이해를 구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38회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